축하드립니다. 아빠가 되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4명의 중년 남자들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요가 스튜디오 로터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이곳엔 특별한 프라이빗 클래스가 열렸다. 겉으로는 남성 전용 요가 수업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수강생 4명 모두 같은 여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바로 27살의 섹시한 요가 강사 세린.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임신 12주 됐어요. 당신 아이예요. 52살 의사 준혁은 그 문자를 받고 손이 떨렸다. 20년 결혼 생활, 고등학생 아들, 강남 3구 아파트, 연봉이요.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오빠, 우리 아기 어떻게 할까요? 48살 자영업자 태수도 같은 문자를 받았다. 치킨 프랜차이즈 5개 점포, 빚 3억, 잔소리꾼 아내. 위자료 주면 파산이었다. 부장님 책임져 주실 거죠? 55살 대기업 부장 동지는 회사 화장실에서 그 문자를 보고 변기에 주저앉았다. 정년 5년 남았다. 퇴직금 3억. 딸 둘 대학 등록금. 스캔들 나면 끝이었다. 사장님, 제 인생 망가뜨릴 건가요? 49살 부동산 사업가 민우는 골프장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퍼팅을 망쳤다. 재개발 사업 앞두고 있었다. 아내 집안이 대주주였다. 이혼하면 사업도 날아갔다. 4남자, 4개의 거짓말, 1명의 여자. 그리고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세린의 노트북엔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프로젝트 요가 위선자들의 몰락. 3년 전 세린의 언니 세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엔 4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혁, 태수, 동진, 민우. 이들은 대학 선배였고 세아를 집단으로 농락한 뒤 버렸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중단했다. 세린은 3년을 준비했다.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다. 이들이 다니는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한 명 한 명 각자 모르게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방아쇠를 당겼다. 이제 시작이야, 언니. 세린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4명의 남자들이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복수는 차갑게, 그러나 완벽하게. 준혁의 금요일 밤. 52살 준혁은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다. 명품 시계, 맞춤 수트, 은은한 향수. 나이가 무색하게 관리된 외모였다. 정형외과 원장이라는 타이틀은 여자들에게 통했다. 준혁 오빠 늦었어요. 세린이 나타났다. 검은색 원피스, 긴 생머리, 그리고 그 미소. 준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27살 요가 강사를 낚았다니. 미안, 수술이 길어져서.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골프를 치다 왔다. 하지만 세린은 그의 말을 믿는 척했다. 오빠, 저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요. 세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 된다. 무슨 일인데? 그냥 오빠랑 함께 있으니까 안심돼요. 오빠는 다른 남자들처럼 저를 가지고 놀지 않을 거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난 진심이야. 완벽한 연기였다. 세린도 준혁도. 2시간 후 호텔방에서 나온 준혁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여보, 언제 와? 준수 수학 성적 나왔는데 또 떨어졌어. 내일 학원 상담 같이 가자.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기 싫다. 20년 결혼 생활은 권태와 의무의 반복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가사 매니저였고
아들은 투자 대상이었다. 이 답답함을 벗어나게 해주는 건 세린뿐이야. 그는 세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 다음 주 화요일 요가 수업 끝나고 저녁 먹을까? 답장은 금방 왔다. 좋아요. 오빠 보고 싶을 거예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금요일 밤이었다. 태수의 토요일 오후. 야, 태수. 또 어디 갔다 와? 냄새나. 48살 태수의 아내 미숙이 현관에서 소리를 질렀다. 태수는 움찔했다. 향수를 뿌렸는데도 들켰나? 무슨 소리야? 치킨집 점검하고 온 거라니까. 점검을 하는데 왜 향수 냄새가 나? 너 요새 수상해. 아, 진짜. 의심병 좀 그만해. 태수는 거칠게 신발을 벗어던졌다. 결혼 15년 잔소리는 날로 심해졌다. 내가 왜 이 여자랑 살아야 하지? 사실 그는 방금 세린과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 치킨집 매출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가고 아내는 돈 타령만 했다. 그런 그에게 세린은 탈출구였다. 태수 오빠 힘들죠? 세린은 항상 그를 이해해줬다. 아내는 그의 사업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지만 세린은 달랐다. 오빠, 저는 오빠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그 말에 태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여자가 진짜 내 편이구나. 휴대폰이 울렸다. 세린이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태수는 웃었다. 적어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남자로 느껴졌다. 동진의 일요일 아침. 부장님, 주말인데도 출근하세요?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후배가 물었다. 55살 동진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응, 급한 보고서가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세린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정년까지 5년. 동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입사, 착실한 승진. 아내와는 30년을 함께했고 딸 둘은 모두 대학생이었다. 나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허했다. 회사에선 퇴물 부장 취급을 받았고 집에선 돈 벌어오는 기계였다. 아내는 더 이상 그를 남자로 보지 않았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난 TV 봐야 해. 대화는 늘 이랬다. 30년 동안 쌓인 권태. 그런데 세리는 달랐다. 그녀는 동진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회사에서 겪는 부당함, 가족에 대한 서운함, 인생의 허무함까지. 부장님 힘드시죠? 이해해요. 세린의 그 말 한마디가 동진을 무너뜨렸다.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해줘. 동진은 차를 몰았다. 세린이 기다리는 그 카페로. 적어도 그곳에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민우의 일요일 저녁. 사장님, 부인께서 찾으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49살 민우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바쁘다고 해. 사실 바쁜 게 아니었다. 아내와 얘기하기 싫었을 뿐이다. 민우는 재개발 사업으로 떼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 돈의 절반은 아내 집안 돈이었다. 장인은 대주주였고 아내는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았다. 당신, 내 아버지 덕분에 성공한 거 알지? 결혼 10년 아내는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민우는 질식할 것 같았다. 세리는 달랐다. 그녀 앞에선 장인 눈치 보는 사위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였다. 민우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스스로 이룬 성공이잖아요. 그 말에 민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여자는 진짜 나를 인정해줘. 휴대폰이 울렸다. 세린이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내일 시간 있어요? 민우는 웃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자. 화요일 저녁 7시 로터스 요가 스튜디오.
자, 오늘은 파워 요가를 해볼게요. 다들 준비되셨죠? 세린이 미소를 지으며 네 명의 남자들을 바라봤다. 준혁, 태수, 동진, 민우. 그들은 서로를 몰랐다. 각자 자신만 세린과 특별한 관계라고 믿었다. 준혁 오빠 자세가 완벽해요. 세린이 준혁의 등을 쓰다듬었다. 준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나만 특별 대우받는군. 태수 오빠 조금만 더 힘내요. 세린이 태수의 팔을 잡아줬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역시 나한테만 친절해. 동진 씨 호흡이 좋아졌어요. 세린이 동진에게 윙크했다. 동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민우 오빠 오늘 멋있어요. 세린이 민우에게 속삭였다. 민우는 어깨가 으쓱했다. 완전히 반했구만. 수업이 끝나고 네 남자는 각각 세린에게 다가갔다. 세린아,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세린,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세린 씨,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 어때? 세린,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세린은 완벽하게 연기했다. 각자에게 다른 대답을 했고 그들은 모두 만족했다. 바보들. 세린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똑같았다.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비겁한 중년 남자들.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세린 씨,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 어때? 세린,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세린은 완벽하게 연기했다. 각자에게 다른 대답을 했고 그들은 모두 만족했다. 바보들. 세린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똑같았다.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비겁한 중년 남자들. 목요일 밤 11시. 네 명의 남자들은 동시에 같은 문자를 받았다.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되실 거예요. 임신 12주 확인했어요. 당신의 아이예요. 내일 꼭 만나요. 세린. 박준혁은 위스키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뭐야? 김태수는 치킨집 주방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튀김기에 손을 대일 뻔했다. 미쳤나? 임신? 이동진은 회사 야근 중이었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커피를 쏟았다. 이럴 수가. 최민우는 골프 연습장에서 문자를 보고 퍼터를 놓쳤다. 공이 엉뚱한 곳으로 굴러갔다. 말도 안 돼. 네 명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끝났다. 인생 끝났다. 같은 시각, 세리는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벽에는 언니 세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는 25살의 모습. 언니 봤지? 이제 시작이야. 세리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4개의 창이 띄워져 있었다. 박준혁, 김태수, 이동진, 최민우. 각자의 신상정보, 가족관계, 재산 상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3년을 준비했어. 하나하나 계획한 거야. 세리는 체크리스트를 펼쳤다. 언니, 이 쓰레기들이 너한테 한 짓 1000배로 갚아줄게. 세리는 와인 잔을 들어 사진 속 언니에게 건배했다. 박준혁은 집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내와 아들은 이미 잠들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하지? 아내가 알면? 병원 망한다. 의사 면허 정지될 수도 있어. 김태수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빈 병이 벌써 3개였다. 임신? 네. 돈이 어디 있어? 치킨집도 망해가는데. 이동진은 회사 옥상에 나와 있었다. 야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년까지 5년. 퇴직금 3억. 다 날아가는 건가?
최민우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평소엔 안 피우는 담배였다. 아내한테 들키면, 장인한테 들키면 사업 끝이야. 재개발 사업도 물 건너가. 4명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세린을 만나서 해결해야 해. 박준혁이 제일 먼저 움직였다.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린아, 만나자. 꼭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오빠, 저도요. 사실 무서워요. 혼자 어떻게 해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그 카페로 나와. 정말요? 오빠,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박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만나서 설득해야 해. 돈을 줘서라도. 김태수도 세린에게 연락했다. 세린아, 나야. 임신. 진짜야? 오빠,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세린아,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솔직히 말할게. 난 결혼했어. 알아요, 오빠.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김태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 여자 진심이었구나.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오늘 저녁에 만나자. 고마워요, 오빠. 7시에 강남역에서 볼까요? 이동진도 같은 시각에 연락했다. 세린 씨, 저 이동진입니다. 임신 소식 들었어요. 부장님, 저 무서워요. 혼자 애를 낳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오늘 저녁 만나요. 정말요? 부장님 사랑해요. 이동진은 가슴이 먹먹했다. 이 여자 나를 사랑했구나. 최민우도 연락을 했다. 세린, 나 민우야. 임신 진짜야? 오빠, 우리 아기예요. 어떡해요? 일단 만나.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그 카페. 알았어요, 오빠. 믿을게요. 세린은 4통의 전화를 모두 받고 미소를 지었다. 바보들. 전부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오라고 했는데 그녀는 시계를 봤다. 저녁 7시까지 9시간 남았다. 쇼타임이 시작된다. 금요일 저녁 6시 50분.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 빈스. 준혁은 10분 일찍 도착했다. 습관이었다. 의사라는 직업상 항상 여유를 가지고 움직였다. 오늘 어떻게 설득하지? 그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세린이 임신했다고 하면 일단 공감해주고 그 다음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낸다. 낙태 비용은 물론이고 당분간 생활비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해결될 거다. 여자들은 다 돈이면 되니까. 준혁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재즈 음악. 이별 통보하기 딱 좋은 분위기였다. 6시 55분. 카페 문이 열렸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세린인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였다.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태수는 헐레벌떡 카페에 뛰어들어왔다. 젠장, 늦었나? 6시 56분. 간신히 맞췄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세린은 아직 안 왔다. 후, 다행이야. 태수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찾았다. 구석 자리가 좋겠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 그런데 이미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양복 입은 중년 남자. 뭔가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었다. 저 자식 완전 있어 보이네. 태수는 샘이 났다. 자기는 치킨집 사장이라 항상 치킨 냄새가 배어 있는데 저 남자는 명품 향수 냄새가 풍겼다. 태수는 그 남자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동지는 정확히 7시에 도착했다. 시간 엄수.
사회인의 기본이지.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세린을 찾았다. 없었다. 아직 안 왔나? 동지는 자리를 찾다가 멈췄다. 카페 안에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중년 남자 둘이 따로 앉아 있었다. 저 사람들 요가 수업에서 본 것 같은데? 동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들이었다. 설마 같은 수업 듣는 사람들? 우연의 일치겠지. 강남이 좁긴 하지만 동지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7시 2분. 민우가 카페에 들어섰다. 명품 코트, 골프 가방까지 든 차림이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다. 민우는 대답도 안 하고 카페 안을 둘러봤다. 세리는 어디 있어? 없었다. 그런데 카페 안에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저 사람들. 준혁, 태수, 동진. 민우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요가 수업에서 본 사람들이잖아. 우연? 아니, 이건 너무 이상했다. 민우는 천천히 그들 가까이로 걸어갔다. 혹시 로터스 요가 다니시는 분들 아니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네. 아, 맞네요. 거기 다니시는 민우 씨? 태수도 눈을 크게 떴다. 헐, 저도 거기 다니는데요. 태수입니다. 동진도 일어났다. 저도 그 수업 듣는 동진입니다. 근데 여기 왜? 네 남자가 서로를 쳐다봤다. 침묵. 그리고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다. 설마.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세린.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동진이 말했다. 나도.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쾅. 보이지 않는 폭탄이 터졌다. 뭐야? 당신도 세린이를?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나도 세린이랑 만나고 있었는데. 태수가 어눌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동지는 혼란스러워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 새끼들이... 민우가 낮게 욕을 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당신들 전부 세린이랑 자고 다닌 거야? 자고 다녔다니 말 조심해요. 준혁이 화를 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저는 진짜 세린이를 사랑했다고요. 태수가 소리쳤다. 닥쳐, 이 치킨집 아저씨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사랑을 알아? 민우가 비웃었다. 치킨집이 어때서? 태수가 주먹을 쥐었다. 야야야, 진정들 하세요. 동진이 말렸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때 4명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띠링. 모두 멈췄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세린이었다. 다들 잘 모이셨네요. 자기소개는 끝나셨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위를 보세요. 위. 네 남자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카페 모니터가 켜졌다. 화면에 세린의 얼굴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린이 미소를 지었다. 깜짝 파티는 어떠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혁이 소리쳤다. 모니터 속 세린은 여유롭게 와인을 홀짝였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제 이름은 세린이고 여러분 모두와 3개월 동안 사귀었죠. 각자 모르게요. 이 미친. 태수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임신 소식도 보냈죠. 축하해요, 여러분. 전부 아빠가 될 뻔했어요. 될 뻔했다고? 무슨 소리야? 동진이 물었다. 임신은 거짓말이에요. 놀라셨죠? 세린이 웃었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민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장난?
아니에요. 이건 복수예요. 세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3년 전 제 언니 세아를 기억하세요? 화면이 바뀌었다. 한 여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내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아?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대학 선배님들. 오랜만이죠? 세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들이 동아리 MT에서 술 먹이고 돌아가면서 강간하고 그 다음날 어제 술 먹어서 기억 안 나라고 발뺌했던 그 새아. 제 친언니예요. 아, 아니. 태수가 주저앉았다. 언니는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에 당신들 이름이 전부 적혀 있었죠. 화면이 또 바뀌었다. 유서가 클로즈업 됐다. 준혁, 태수, 동진, 민우. 이 네 사람이 나를 망가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죠. 당신들 좋더라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린이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복수하기로 했어요. 3년을 준비했어요. 당신들이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에 취직하고 한 명 한 명 유혹했죠. 그럼 우리랑 자고. 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전부 계획이었어요. 당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린이 냉소했다. 임신도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 전부 다 연기였어요. 어때요? 속은 기분이? 준혁은 테이블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끝났어. 태수는 눈물이 났다. 아내한테 들키면 이혼이야. 치킨집도 다 빼앗기고. 동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회사에 소문나면 정년퇴직도 못하고. 민우는 일을 갈았다. 장인한테 알려지면 사업 다 날아가. 자,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세린이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들은 제 말을 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화면이 바뀌었다. 내 남자와 세린의 호텔 CCTV 영상, 문자 내역, 통화 녹음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증거를 당신들 와이프, 회사,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보내드릴게요. 안 돼. 그건 안 돼. 준혁이 소리쳤다. 그럼 제 말을 들으세요. 간단해요. 세린이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다. 첫째, 서로를 의심하세요. 누가 진짜 아빠인지 모르게 만들 거예요. 둘째, 각자 돈을 모으세요.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볼게요. 셋째,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는 순간 모든 증거가 인터넷에 퍼집니다. 그리고 세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에게만 모든 증거를 지워줄게요. 살아남는다고? 무슨 소리야? 민우가 화면을 향해 소리쳤다. 간단해요. 서로를 무너뜨리는 거죠. 누가 먼저 무너지나, 누가 끝까지 버티나. 그게 이번 게임의 룰이에요. 세린이 웃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들 중 한 명은 진짜 아빠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내 남자가 동시에 소리쳤다. 거짓말이라며.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누가 알아요? 세린이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그럼 게임 시작할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화면이 꺼졌다. 카페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준혁이 태수의 멱살을 잡았다. 뭐, 너도 똑같이 세린이랑 잤잖아. 태수가 준혁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들, 그때 일 기억나요? 새아 말이에요. 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 안 나.
술 먹어서.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준혁이 말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태수가 소리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네 남자는 서로를 원망하며 카페를 나섰다. 준혁은 차 안에서 핸들을 움켜쥐었다. 새야. 그때 그 애가.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MT에서 술 취한 여학생. 누군가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 설마. 내가?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정말 안 난다. 태수는 집 앞에서 차를 세웠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내한테 들키면 끝이야. 눈물이 났다.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이지. 동지는 회사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웠다. 평소에 안 피우는 담배였다. 30년 회사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 손이 떨렸다. 민우는 사무실에서 소주를 마셨다. 세린, 그 여자, 무너뜨려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증거를 쥐고 있는 건 세린이었다. 같은 시각, 세린의 집. 세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 계획대로야. 세린은 미소를 지었다. 벽에 걸린 언니 사진을 바라봤다. 언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저 쓰레기들이 서로 물어뜯게 만들 거야.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 새벽 5시. 준혁은 병원 원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2개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브로커, 하나는 사채업자. 돈. 얼마나 필요할까? 세린이 얼마를 요구할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 1억은 준비해야 할 것 같았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 아내 몰래 빼낼 수 있는 돈은 여기까지였다. 더 빼면 들킨다. 7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준혁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불법 보톡스 시술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중국산 짝퉁 제품을 정품처럼 속여 파는 거래였다. 한 건당 500만 원 수익. 이걸 하면 의사 면허 박탈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가 있나?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그건 하겠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내 미숙이 통장을 들고 서 있었다. 태수는 식은땀이 흘렀다. 들켰다. 뭐가? 왜 갑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냈어? 500만 원이나? 아, 그게 치킨집 재료비 때문에. 거짓말. 치킨집 재료비는 법인카드로 나가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요즘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니라니까. 태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미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다. 김태수, 너 혹시 도박했어? 아니면 여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미쳤어? 내가 무슨... 그럼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해? 도대체 뭐 때문에?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숙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난 친정 갈 거야.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쾅! 문이 닫혔다. 부장님, 이거 보세요. 팀원이 서류를 건넸다. 신제품 개발 기밀 자료였다. 이거 경쟁사에서 엄청 탐낼 자료예요. 동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다. 이걸 팔면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 30년 회사 생활.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차피 5년 후면 정년이야. 퇴직금 3억 받아봤자 딸들 대학 등록금에 다 들어가. 동지는 서류를 복사했다. 손이 떨렸다. 화장실에 가서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이건 회사를 위한 거야. 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사장님, 탐정사무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다. 민우는 세린을 조사하고 있었다. 약점을 찾아서 거꾸로 협박하려는 계획이었다. 뭐라는데? 세린이라는 여자, 본명은 한세린이고 3년 전 언니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사장님 이름이 그 언니 유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3명과 함께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해? 네. 경찰 조사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젠장. 민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정말 복수였구나. 그날 일 때문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교 MT, 술에 취한 여학생, 누군가 방으로 끌고 가는 모습. 나도 거기 있었나? 뭘 했지? 기억이 안 났다. 아니, 기억하기 싫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더 파. 세린의 약점을 찾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다. 약점 같은 건 없을 거라는 걸. 띠링. 내 남자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각자 1억씩 준비하세요. 금요일까지요. 못 준비한 사람은 탈락입니다. 그럼 화이팅. 준혁은 휴대폰을 던질 뻔했다. 1억? 미쳤나? 태수는 주저앉았다. 1억. 어떻게 구해? 동지는 벽에 머리를 박았다. 이건 너무해. 민우는 이를 갈았다. 좋아. 게임이지. 해주지. 원장님, 이거 정말 안전한 거예요? 간호사가 중국산 보톡스를 들고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걱정 마. 다들 이렇게 해. 준혁은 환자 차트를 보며 대답했다. 오늘만 5명. 한 명당 500만 원씩 챙기면 2,500만 원이다. 이틀이면 5천만 원. 거기에 대출 받으면 1억 만들 수 있어. 첫 번째 환자가 시술실로 들어왔다. 원장님 믿고 맡깁니다. 40대 여성이 환하게 웃었다. 준혁은 주사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미안. 하지만 난 살아야 해. 주사를 놓았다. 사장님, 치킨집 급하게 파신다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요즘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5천만 원? 5천만 원? 태수는 귀를 의심했다. 이 가게 인수할 때 1억 5천 들었다. 네. 솔직히 그것도 힘들 거예요. 치킨집 요즘 다 망해가는 추세라. 태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면 3억 빚만 남는 거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태수야, 나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하자. 뚝.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강 다리 위였다. 차라리 난간을 바라봤다. 여기 있습니다. 동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다. 경쟁사 직원이 봉투를 내밀었다. 확인해 보시죠. 동지는 봉투를 열었다. 5천만 원. 현금.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연락 주세요. 경쟁사 직원이 떠났다. 동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다. 나는 뭘 한 거지. 30년 회사 생활. 한순간에 배신자가 됐다. 거울을 봤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세린 만나자. 민우는 세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오빠 무슨 일이세요? 그만하자.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 돈요? 얼마 주실 건데요? 1억. 아니, 2억 줄게. 그러니까 제발. 거절할게요. 세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세린아, 제발.
나도 가족이 있어. 언니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망가뜨렸죠. 나는 기억도 안 나. 그게 더 문제예요. 사람 인생 망가뜨리고 기억도 안 해요? 세린이 비웃었다. 금요일 밤 11시까지 1억 준비 못하면 탈락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 뚝. 전화가 끊겼다. 다들 돈 준비했어? 카페에서 다시 만난 네 남자. 준혁이 먼저 물었다. 준비했어. 불법이지만. 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회사 팔아먹고. 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출. 민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준혁이 중얼거렸다. 왜긴 뭘 왜야? 우리가 3년 전에 그 짓을 해서지. 동진이 말했다. 기억이 나나? 태수가 물었다.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 조금 기억나. 민우가 입을 열었다. 새야. 그의 방으로 끌고 간 거 우리였어. 뭐? 다 같이 했어. 돌아가면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다음 날 입 맞추고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하기로 했지.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맞아. 우리가 망가뜨렸어. 그의 인생을. 태수가 울먹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 받는 거야. 동진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띠링. 4명의 휴대폰이 울렸다. 계좌번호 보냅니다. 1억씩 입금하세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송금했다.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송금했다. 동진은 한숨을 쉬며 송금했다. 민우는 이를 갈며 송금했다. 4억. 그렇게 세린에게로 돈이 들어갔다. 입금 확인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 주에 또 1억씩 준비하세요. 총 2억이면 될 것 같아요. 미친년. 준혁이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이건 끝이 없잖아. 태수가 울부짖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동진이 떨렸다. 죽여야 해. 저 여자를. 민우가 낮게 말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어제 보톡스 맞은 환자들이 전부 부작용 호소하고 있어요. 뭐? 준혁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얼굴이 비대칭으로 부어오르고 눈꺼풀이 처지고. 안 돼. 안 돼. 병원 로비에는 이미 화난 환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원장, 나와. 이게 뭐야? 의료사고야. 고소할 거야. 준혁은 주저앉았다. 끝났다. 김태수 씨, 이혼 소장 받으셨죠? 변호사 전화였다. 네. 근데 부인 측에서 재산 분할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5개 점포, 집, 차, 통장 잔고 전부요. 그럼 제게 남는 게 빚 3억입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12층이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이동진 부장님 본사에서 급하게 오라고 합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무슨 일인데? 기밀 유출 건으로. 감사팀에서 조사한다고. 동진은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들켰다. 30년 회사 생활.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장님, 대출 상환 기한 넘기셨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안 되면 담보자산 압류 들어갑니다. 민우는 땀을 흘렸다. 재개발 사업 투자금까지 세린한테 줬는데 아내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여보, 아버지가 당신 만나자셔. 장인. 끝났다. 내 남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힘드시죠? 이제 마지막 게임이에요. 월요일 밤 8시
로터스 스튜디오로 전부 오세요. 거기서 진실을 밝힐게요. 누가 진짜 아빠인지. 그리고 한 명만 살려드릴게요. 나머지는 모든 증거 공개합니다. 세리는 요가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언니, 이제 마지막이야.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월요일. 지옥을 보여줄게. 세리는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준혁은 병원 원장실에서 가운을 벗었다. 의료사고 소송이 5건 접수됐다. 변호사는 최소 3년형이라고 했다. 의사 면허 취소는 확정이었다. 어차피 끝났어. 그는 서랍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과일 깎는 칼이었지만 충분히 날카로웠다. 세린, 너도 같이 가자. 태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고 치킨집은 다 빼앗기고 빚만 3억이 남았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이겠지.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세린부터 죽이고 가야지. 그는 주머니에서 밧줄을 꺼냈다. 하드웨어 가게에서 산 튼튼한 밧줄이었다. 동지는 회사 화장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감사팀 조사 결과 기밀 유출이 확인됐다. 고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30년 회사 생활.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 가족들 얼굴을 못 보겠어. 그는 벨트를 풀었다. 화장실 천장에 파이프를 올려다 봤다. 여기서 말까? 하지만 먼저 할 일이 있었다. 세린, 너 때문이야. 민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은 물 건너갔다. 장인은 사위를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갔다. 다 잃었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다. 호신용으로 불법 구입한 물건이었다. 세린, 너만은 살려둘 수 없어. 로터스 요가 스튜디오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출입구 문만 열려 있었다. 준혁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칼을 재킷 안에 숨기고 태수가 두 번째로 들어왔다. 밧줄을 배낭에 넣고 동진이 세 번째로 들어왔다. 벨트를 꽉 쥐고 민우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권총을 허리춤에 숨기고 네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에 살기가 어려 있었다. 다들 왔네. 준혁이 낮게 말했다. 세리는 어디 있어? 태수가 주위를 둘러봤다. 스튜디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요가 매트만 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게임이에요. 준비되셨죠? 세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세린, 나와. 민우가 소리쳤다. 조급하시네요. 천천히 할게요. 정면 벽에 프로젝터가 켜졌다. 화면에 세린이 나타났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무슨 진실? 동진이 물었다. 임신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 거짓말이었잖아. 준혁이 소리쳤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세린이 미소를 지었다. 임신은 진짜였어요. 뭐라고? 네 남자가 동시에 얼어붙었다. 3개월 전 정말 임신했어요. 여러분 중 한 명의 아이를요. 화면에 초음파 사진이 떠올랐다. 12주 된 태아. 하지만 낙태했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쓰레기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혁은 뒷걸음질 쳤다. 그럼 진짜였다고? 네. 그리고 DNA 검사도 했어요. 아빠가 누구인지. 화면이 바뀌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나타났다.
진짜 아빠는 세린이 말을 멈췄다. 누구야? 말해. 태수가 소리쳤다.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낙태했는걸요. 세린이 비웃었다. 알고 싶으세요? 그럼 게임을 하나 더 해야죠. 또 게임? 이 미친. 민우가 권총에 손을 뻗었다. 오빠, 권총 꺼내지 마세요. 지금 경찰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뭐? 민우는 손을 멈췄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는 순간부터 CCTV로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경찰한테도 실시간 전송 중이고요. 화면에 CCTV 화면이 떴다. 네 남자의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찍히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흉기들, 칼, 밧줄, 벨트, 권총, 전부 확인됐어요. 이 인연이 준혁이 칼을 꺼냈다. 살인 예비죄로 체포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경찰이 들어올 거예요.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칼 버려. 권총 내려놔. 준혁은 칼을 떨어뜨렸다. 민우는 권총을 바닥에 놓았다. 태수와 동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부 체포한다. 살인 예비 및 협박죄로. 잠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민우가 소리쳤다. 한세린 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했죠?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잠깐만요. 세린이 스튜디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세린, 네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쳐다봤다. 세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차갑고 아름다웠다. 경찰관님, 고소 취하할게요. 뭐? 경찰이 어리둥절해했다. 이 사람들 그냥 보내주세요. 하지만 제가 고소 안 하면 처벌할 수 없잖아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확실하세요? 네. 경찰들이 수갑을 풀고 나갔다. 스튜디오에는 다시 5명만 남았다. 왜 보내줘?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릴, 태수가 말했다. 맞아요. 여러분은 저를 죽이려고 했죠. 세린이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는데? 동진이 물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세린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성공했죠. 의사는 의료사고로 면허 박탈, 자영업자는 이혼과 파산, 부장은 기밀 유출로 해고, 사업가는 사기꾼 낙인. 내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이 제 언니한테 한 짓처럼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이게 복수예요. 세린아,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태수가 울먹였다. 그날 일, 기억나? 우리가 짐승 같은 짓을 했어. 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아, 그 애가 울며 빌었는데 우리는. 민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야 인정하시네요.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는 그날 이후로 3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어요. PTSD, 우울증, 공황장애. 약도 안 듣고 상담도 소용없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언니가 돌아와요? 세린이 소리쳤다. 언니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용서하려고 했어요. 내가 조심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라고. 세린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준혁이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세린이 휴대폰을 꺼냈다. 여러분의 범죄 증거, 불륜 증거, 모든 영상과 녹음. 이미 각자의 가족들한테
전부 보냈어요. 뭐, 내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내들, 자식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모두에게요. 세리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제 언니처럼.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린이 봉투 4개를 꺼냈다. 각 봉투 안에 2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자백서, 하나는 비행기 표. 무슨 소리야? 민우가 물었다. 자백서에 서명하고 경찰에 자수하면 3년 전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 형은 3년에서 5년 정도. 내 남자는 숨을 죽였다. 아니면 비행기 표를 선택하세요. 각자 다른 나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에요. 도망치는 거죠. 도망친다고? 네.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 언니처럼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 없었던 것처럼. 세리는 봉투를 바닥에 던졌다. 선택하세요. 자수할 건지 도망칠 건지. 준혁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자백서와 비행기 표, 브라질행 편도. 자수하면 감옥이야. 의사 면허는 영원히 없어지고, 도망치면 가족을 못 보지만 적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는 비행기 표를 집어들었다. 나 도망갈게. 준혁? 동진이 소리쳤다. 미안해. 난 감옥은 못 가. 준혁은 봉투를 들고 스튜디오를 나갔다. 태수는 봉투를 열었다. 자백서와 필리핀행 비행기 표, 이혼도 하고 치킨집도 다 잃었는데 더 잃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자수하고 감옥에서 3년 살다 나올까? 하지만 3년이 두려웠다. 나도 도망가겠어. 태수는 비행기 표를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동진은 자백서를 펼쳤다. 저 이동진은 2022년 3월 15일 한세아 씨를 집단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합니다. 눈물이 났다. 30년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지만 그날 나는 짐승이었어. 동진은 자백서에 서명했다. 나는 자수할게. 동진 씨. 민우가 놀라서 쳐다봤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동진은 자백서를 세린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세린이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우는 마지막 남았다. 자백서와 태국행 비행기 표. 도망가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자수하면 인생 끝이야. 그는 비행기 표를 집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세린. 네. 진짜 아빠가. 누구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린은 잠시 침묵했다. 민우 오빠예요. 뭐?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아빠였다고? 네. DNA 검사 결과 오빠 아이였어요. 세린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제가 낙태한 그 아이. 오빠 아들이었어요. 민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죽였구나. 내 아들을.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세린도 눈물을 흘렸다. 언니를 강간한 그 새끼들 중 하나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도 죽고 싶었어요. 민우는 자백서를 집어들었다. 나 자수할게. 감옥에 가겠어. 그는 서명을 했다. 고맙습니다. 민우 오빠. 세리는 2장의 자백서를 받아들었다. 동진 씨, 민우 오빠. 2분은 적어도 도망치지 않으셨네요. 당연하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동진이 말했다. 그리고 준혁이랑 태수는 도망쳤죠. 비겁하게. 세린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인터폴에 숲에 넣었거든요. 곧 잡힐 거예요.
역시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 부르세요. 우리 데려가라고. 알겠습니다. 경찰이 다시 들어왔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동진이 손을 내밀었다. 저도요. 민우도 따라서 손을 내밀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한세아 씨 사건 관련해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다. 스튜디오에 혼자 남은 세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언니, 했어. 복수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편히 쉬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 미안해, 언니. 늦었지? 아니야. 고마워, 세린아. 세린은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세린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세아의 꿈이라는 이름의 카페. 언니가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다. 벽에는 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혁과 태수는 인터폴에 체포됐다. 동진과 민우는 각각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세린은 그들에게서 받은 4억으로 이 카페를 열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세린은 커피를 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고맙고 사랑해. 교도소 정문이 열렸다. 58살 동진이 걸어 나왔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팠다. 4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6개월 감형받았다. 아빠, 딸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안기지는 않았다. 그래, 미안하다. 동진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안 오셨어.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당연하지. 아내는 3년 전에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 동진은 순순히 서명했다. 아빠 어디 가실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봤어요. 작은 딸이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고시원 계약서와 한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세아의 꿈 카페 한세린. 명함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동진 씨, 출소 축하드려요. 할 말이 있으니 카페로 오세요. 세린. 이건, 동진은 손이 떨렸다. 아빠, 그 사람. 피해자 동생이죠? 큰딸이 물었다. 그래. 왜 연락을 한 걸까요? 모르겠다. 동진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세린,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같은 날 교도소 안. 민우는 다음 달 출소 예정이었다. 면회 오셨습니다. 교도관이 말했다. 누가? 한세린 씨요. 민우는 얼어붙었다. 면회실로 가는 복도에서 그는 거울을 봤다. 초췌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세린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더 차분하고 평온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민우 오빠. 세린, 잘 지내셨어요? 뭐? 교도소인데 잘 지낼 리가.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출소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다 잃었으니까. 집도 가족도 사업도. 그럼 제 카페에서 일하실래요? 뭐? 민우는 귀를 의심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면 돼요. 월급 200만 원에 숙소도 제공하고요. 왜 나한테? 오빠가 제일 솔직하게 자수했으니까요. 세린이 말했다. 그날 밤 오빠는 자기 아이를 죽였다는 걸 알고도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민우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인 거야.
내 아들을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세린이 손을 유리에 댔다. 오빠가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사는 걸 지켜보고 싶어요. 동진은 주소를 찾아 카페로 갔다. 강남이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새아의 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 향기와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어서 오세요. 세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세린,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세린은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동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 여자,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 잘 지냈어요? 세린이 커피를 건넸다. 아니, 지옥 같았어. 그래요. 너는 왜 나한테 연락한 거야? 동진이 물었다. 동진 씨가 도망가지 않은 걸 봤어요. 그게 놀라웠어요. 세린이 자리에 앉았다. 도망가지 않은 게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거잖아. 아니에요. 준혁이랑 태수는 도망갔잖아요. 그 새끼들 잡혔어? 네. 준혁은 브라질에서, 태수는 필리핀에서 잡혀서 송환됐어요. 지금 복역 중이에요. 세린이 말했다. 동진 씨, 저한테 일할 생각 없으세요? 일? 네. 제 카페에서요. 동진은 어이가 없었다. 왜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해? 제가 복수했던 건 언니를 위한 거였어요. 세린이 벽에 걸린 언니 사진을 가리켰다. 하지만 복수하고 나니까 공허하더라고요. 언니는 안 돌아와요. 복수해도, 돈을 받아도, 사람들을 무너뜨려도.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이 카페를 열었어요. 언니가 꿈꿨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언니 추모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제가 치유되더라고요. 치유? 네. 손님들한테 커피 내려주고, 얘기 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괜찮아졌어요. 동진은 커피를 홀짝였다. 넌 용서한 거야? 우리를? 아니요. 세린이 고개를 저었다. 절대 용서 못해요. 평생? 그럼.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지겨워요. 그래서 세린이 동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어떻게 속죄하며 사는지 보고 싶어요. 내가 카페에서 일하면? 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손님 응대도 배우시면 돼요. 월급은 200만 원. 그리고 위층 원룸 하나 드릴게요. 동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58살. 정가자. 대기업 퇴출. 갈 곳도 없어. 하지만 피해자 동생 밑에서 일한다고? 힘들 거예요. 세린이 말했다. 저도 당신을 보면 화가 날 거고 당신도 저한테 미안해서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할래요?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다른 선택지도 없고.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다음 날 동진은 카페에 출근했다. 아침에 청소부터 할게요. 세린이 앞치마와 청소 도구를 건넸다. 네. 동진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58살 대기업 부장 출신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세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잠시만요. 세린은 커피를 내렸다. 동진은 그 모습을 보며 걸레질을 계속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민우가 출소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이혼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택시. 민우는 세린이 준 주소로 갔다. 새아의 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동진? 민우?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너도 여기서 일해? 응, 너도? 그런가 봐. 세린이 나왔다. 민우 오빠 오셨네요. 동진 씨 옆방이 오빠 숙소예요. 고마워.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다. 아침 6시, 동진과 민우는 카페 청소를 했다. 이쪽 구석 좀 더 닦아. 알았어. 7시, 세린이 나와 커피를 내렸다. 오늘 메뉴는 딸기 라떼예요. 두 분이 딸기 씻어주세요. 네. 낮 12시, 손님들이 몰려왔다. 동진은 서빙을, 민우는 설거지를 담당했다. 밤 9시, 영업 종료. 수고하셨어요. 세린이 두 남자에게 맥주를 건넸다. 이거 마셔요. 하루 일한 보상이에요. 세 사람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세린아, 민우가 입을 열었다. 왜 우리를 받아준 거야? 정말로. 세린은 맥주를 홀짝이고 대답했다. 언니가 죽고 나서 3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어요. 근데 복수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언니는 안 돌아오는데.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당신들이 평생 속죄하며 사는 걸 지켜보는 게 낫겠다고. 우린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동진이 말했다. 맞아요. 평생 용서 안 할 거예요. 세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지겨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세린이 인사했다. 여기 세아의 꿈 카페죠? 30대 여성이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네, 맞아요. 저 세아 선배 후배였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배 소식 듣고 찾아뵙고 싶었는데 늦었더라고요. 세린도 눈물이 났다. 언니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밝고 착하고. 여성이 꽃다발을 세아 사진 앞에 놓았다. 그런 선배를. 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동진은 세아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아 씨,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가 짐승 같은 짓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압니다. 민우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세리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언니, 이 사람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그래도 용서는 못해. 세리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갔다. 카페는 점점 손님이 늘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세리는 환하게 웃었다. 동진과 민우는 이제 제법 일손이 되었다. 동진 씨, 저기 이번 테이블 커피 가져다 주세요. 네. 민우 오빠, 케이크 포장 좀 해주세요. 알았어. 세 사람은 팀워크가 생겼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세린이 맥주를 건넸다. 세린아,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 언제까지든요. 하고 싶으면. 정말? 네. 평생이든요. 어느 날 뉴스가 나왔다. 2022년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 송환. 징역 5년 선고. 준혁과 태수의 얼굴이 나왔다. 저 새끼들. 민우가 중얼거렸다. 도망갔다가 결국 잡혔네. 동진이 한숨을 쉬었다. 세리는 뉴스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구나. 복수는 끝났다. 4명 모두 처벌받았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어느 주말 동진의 큰딸이 카페에 찾아왔다. 아빠, 왜 왔어? 그냥 궁금해서요. 아빠가 어떻게 지내나? 큰딸은 카페 안을 둘러봤다. 여기서 일하세요? 응. 행복하세요? 동진은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마음이 편해. 어떻게요? 속죄하고 있으니까. 큰딸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저는 아빠를 용서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진은 눈물을 흘렸다. 저녁 세리는 두 남자를 불렀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사실 저도 임신 중이에요. 뭐? 두 남자가 놀랐다. 농담이에요. 세린이 웃었다. 장난치지 마. 민우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짜 할 말은 저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세린이 진지하게 말했다. 여러분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는 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이 살아가려고요. 동진과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는 이제 지역 명소가 됐다. 세아의 꿈 카페.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리는 이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동진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다. 손님, 오늘 특별 메뉴 추천해 드릴게요. 민우는 제빵 기술을 배워 케이크를 만들었다. 오늘 만든 당근 케이크예요. 드셔보세요. 세 사람은 이제 가족처럼 지냈다. 물론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다. 가끔 세리는 언니 생각에 울었고 동진과 민우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오늘도 수고했어요. 세리나, 너도 내일도 힘내자고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갔다. 3년이 흘렀다. 세아의 기일. 세 사람은 카페를 쉬고 세아의 묘지에 갔다. 언니 왔어. 세린이 꽃을 놓았다. 동진과 민우도 묵념했다. 세아 씨, 잘 쉬세요. 미안합니다. 세리는 언니 사진을 보며 웃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복수도 끝났고 이 사람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있어. 그게 어쩌면 진짜 복수일지도 몰라. 바람이 불었다. 마치 세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세리나. 잘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세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가요. 카페 가서 커피 마셔요. 그래. 세 사람은 묘지를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교도소 정문. 54살 준혁이 걸어 나왔다. 5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감형받아 4년 만에 나왔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팼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3년 전에 이혼했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다. 택시. 준혁은 고시원 주소를 줬다. 출소 전에 미리 계약해둔 곳이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 재산은 전부 아내가 가져갔고 남은 건 뭐지?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날 오후 태수도 출소했다. 52살. 머리는 벗겨졌고 몸은 야위었다. 아빠. 아들이 마중 나왔다.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다. 왔구나. 엄마는 안 왔어요. 알아. 당연하지.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 어디 가실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일자리부터 알아봐야지. 52살 정가자를 누가 써줄까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일주일 후 준혁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지원했다. 떨어졌다. 식당 설거지도 지원했다.
나이가 많다며 거절당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한강 다리를 걷다가 누군가 마주쳤다. 태수? 준혁?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다. 너 출소했구나. 너도. 서로 초라한 모습이었다. 뭐하고 살아? 준혁이 물었다. 일자리 찾는 중. 근데 어디도 안 써주더라. 나도. 두 사람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잔할까? 그래. 편의점 앞 벤치. 두 사람은 소주를 마셨다. 동진이랑 민우는 어떻게 됐대? 태수가 물었다. 모르겠어. 소식 못 들었어. 우리 도망갔다가 잡혔잖아. 그래서 형이 더 늘었지.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후회돼? 당연하지. 그때 자수할걸. 나도. 침묵이 흘렀다. 준혁아, 세린이 카페 운영한다는 거 알아? 뭐? 인터넷에서 봤어. 세아의 꿈 카페. 세아 추모하면서 운영한대.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카페 홈페이지가 나왔다. 사진 속에는 세린과 동진, 민우가 있었다. 저 새끼들. 거기서 일해? 그런가 봐. 다음 날 두 사람은 카페를 찾아갔다. 세아의 꿈.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갈까? 모르겠어. 세린이 우릴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겠지. 그때 문이 열리며 민우가 나왔다. 준혁? 태수? 민우.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너희 출소했구나. 응. 어떻게 여기를? 인터넷에서 봤어. 너 여기서 일한다며? 그래. 나랑 동진이. 민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들어올래? 세린이 있어. 카페 안. 세린은 커피를 내리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준혁과 태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왔네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세린, 우리.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앉으세요. 세린은 테이블을 가리켰다. 동진이 설거지를 멈추고 나왔다. 준혁, 태수, 동진. 네 명의 남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세린아,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도망갔던 거 정말 잘못했어. 세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의사 면허도 박탈됐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부탁하려고 왔어. 뭐려?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제발.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안 돼요. 세린은 단호하게 말했다. 왜 받아줘야 해요? 세린이 차갑게 물었다. 동진 씨랑 민우 오빠는 자수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죠. 그건. 하지만 준혁 오빠는 달랐어요. 브라질까지 도망갔잖아요. 세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비겁했어요. 끝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은 바닥에 엎드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태수도 무릎을 꿇었다. 나도. 도망갔어. 정말 잘못했어. 일어나요. 세린이 차갑게 말했다. 두 분 다 안 받아요. 돌아가세요. 세린아, 잠깐. 동진이 세린을 따로 불렀다. 왜요? 저 사람들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 하지만 동진이 준혁과 태수를 바라봤다. 우리도 똑같았잖아. 처음엔. 동진 씨는 달랐어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다 똑같은 가해자야.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동진이 간곡하게 말했다. 민우도 다가왔다. 세린아,
나도 동진이 말에 동의해. 저 사람들도 속죄할 기회를 줘. 세리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준혁과 태수에게 돌아왔다. 좋아요. 일하게 해줄게요. 정말?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첫째, 월급 없어요. 숙소와 식사만 제공. 알았어. 둘째, 제일 더럽고 힘든 일만 시킬 거예요. 괜찮아. 셋째, 6개월 동안 검증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문제 생기면 바로 내보내요. 알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혁과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건 속죄의 기회예요. 세리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다음 날부터 준혁과 태수는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 기상. 화장실 청소부터 해요. 세린이 청소 도구를 던졌다. 네. 준혁은 변기를 닦기 시작했다. 54살 정형외과 원장 출신이 변기를 닦고 있었다. 태수 씨는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태수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다. 동진과 민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도 저랬지? 그래. 일주일 후 준혁은 손님에게 커피를 서빙하다가 쏟았다. 죄송합니다. 아, 옷에 다 묻었잖아요. 손님이 화를 냈다. 세린이 달려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드릴게요. 세탁비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은 혀를 차고 나갔다. 세리는 준혁을 차갑게 쳐다봤다. 집중 안 하면 내보낼 거예요. 죄송합니다. 태수도 실수를 했다. 주문을 잘못 받아서 케이크를 잘못 만든 것이다. 태수 씨, 이거 아니에요. 초코 케이크 아니라 치즈 케이크라니까요. 세린이 짜증을 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손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태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케이크를 다시 만들었다. 52살의 손은 떨렸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저녁, 동진이 준혁과 태수를 불렀다. 힘들지? 응. 세린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 아니, 당연한 거야.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도망갔으니까. 그래도 버텨. 처음엔 다 이래. 동진이 맥주를 건넸다. 나도 처음엔 변기 닦고 쓰레기 버리고 온갖 잡일 다 했어. 지금은 그래도 바리스타 일도 하고 세린이도 많이 부드러워졌어. 민우도 끼어들었다. 6개월만 버텨. 그럼 세린이도 인정해 줄 거야. 한 달이 지났다. 준혁과 태수는 이제 일에 익숙해졌다. 준혁 씨, 오늘 서빙 괜찮았어요. 세린이 처음으로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눈물이 날 뻔했다. 태수 씨도 케이크 만드는 거 많이 늘었어요. 고맙습니다. 태수도 감격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3개월이 지나자 5명의 팀워크가 생겼다. 준혁, 이번 테이블 커피. 알았어. 태수, 케이크 포장. 네. 동진, 설거지. 오케이. 민우, 주문 받아. 알겠어.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친절하시고 직원분들도 다들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세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세린을 조용히 불렀다. 세린아, 할 말이 있어. 뭐예요? 그날, 3년 전 그날 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제일 먼저 세아를 방으로 끌고 갔어. 술에 취해서 뭘 하는지도 몰랐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거짓말이야.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나 알고 있었어.
세아가 싫다고 하는 거, 울면서 빌었던 거, 그런데도 했어. 짐승같이. 준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태수도 고백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세아가 도망가려고 했을 때 내가 문을 막았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차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너도 즐겨라고 말했어. 세리는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도 무릎을 꿇었다. 나 인간이 아니었어. 짐승보다 못했어. 세리는 두 남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언니 일기장에 다 적혀 있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다. 준혁 오빠가 날 끌고 갔다. 싫다고 했는데 안 들었다. 태수 오빠가 문을 막았다. 도망갈 수가 없었다. 동진 오빠는 그냥 봤다. 말리지 않았다. 민우 오빠는 제일 마지막이었다. 그때 난 이미 포기했다. 내 남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걸 읽으면서 매일 밤 울었어요. 세린이 흐느꼈다.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용서 못해요. 절대로. 세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이 평생 속죄하며 사는 걸 지켜보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내 남자는 모두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형벌이에요. 세리는 차갑게 말했다. 평생 속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6개월이 지났다. 세리는 준혁과 태수를 불렀다. 두 분,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인정할게요. 정말요? 네. 월급도 드릴게요. 100만 원씩.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대신 계속 열심히 하세요. 당연하죠. 카페에는 이제 5명의 직원이 있었다. 모두 과거에 얽힌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카페는 대박이 났다. 사장님, 지점 내실 생각 없으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지점요? 네,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서 다른 곳에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세리는 생각했다. 지점을. 저녁 5명이 모였다. 지점 낼까 해요. 정말? 네. 근데 누가 운영하죠? 세린이 내 남자를 봤다. 준혁 오빠, 태수 오빠, 두 분이 해보실래요? 우리가?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준혁과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믿어줘서 고마워. 6개월 후 2호점이 오픈했다. 세아의 꿈 2호점 준혁&, 태수점. 오픈날 세린이 찾아왔다. 축하해요. 고마워. 너 덕분이야. 준혁이 말했다.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태수가 덧붙였다. 기회가 아니에요. 속죄의 연장이에요. 세린이 말했다. 알아. 평생 속죄할게. 나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세아가 죽은 지 10년이 됐다. 5명은 세아의 묘지에 모였다. 언니, 우리 다 왔어. 세린이 꽃을 놓았다. 준혁, 태수, 동진, 민우도 묵념했다. 세아 씨,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 말했다. 저희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동진이 말했다. 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제발 편히 쉬세요. 태수가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세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알았어. 이제 그만 아파해.
모두 잘 살아. 그날 밤 카페에서 5명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다. 우리 참 이상한 관계지. 준혁이 웃었다. 가해자랑 피해자가 함께 사업하고 있으니. 맞아.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 태수가 말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동진이 말했다. 용서할 순 없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 민우가 덧붙였다. 세리는 맥주를 들어 올렸다. 세아 언니에게 건배. 건배. 5잔이 부딪혔다. 그들의 복잡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다.